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 대법원 양형기준 최고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했고 당대표의 지위를 악용해 거짓 증언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징역 3년형에 처해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없는데요. 선거법 판결 후 열흘 뒤인 11월 25일에 선고를 합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큰 고비를 맞으면서 야권 대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구형 내용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심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이 대표는 2004년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2018년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핵심 증인인 김모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습니다.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입니다. 검찰은 위증교사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는 도지사 지위를 남용해 집요하게 위증을 회유했다고 했습니다.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1월 2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이 대표에게 2년형이 구형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열흘 후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다소 격하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언급하며 검찰을 향해 정치검사라고 규정졌습니다. 민주당도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며 검찰이 이성을 상실했다고 거칠게 대꾸했는데 정치권 반응 최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3년 구형 이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 한다며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검찰이 나에게 유리해서 뺀 증거도 참작해 진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는 15분 만에 긴급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발언 일부만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얼마나 본인들이 참 지독한 사냥 본능, 야수 본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구형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심성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당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검찰의 행태가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을 향해선 정치 검찰을 꾸짖어달라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수사검사 고발을 검토해왔던 민주당은 위증교사 사건 검사들 역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오랜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레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정권 몰락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미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2요구돼 폐기됐는데 야당은 위헌성 해소 없이 다시 일방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 초 총선용 여론 조작 목적이란 이유로 제2요구안 의결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4일인 만큼 모레쯤 제2요구안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규탄 집회를 열고 정권 몰락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거부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야당은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4일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이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표단 속에 들어갔습니다. 재표결 과정에서 당내 이탈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지만 야당이 계속적으로 특검법을 무한 반복 처리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법안은 재의결 시 문턱이 높아집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의원 300명 전원 출석 시 101명 이상 반대하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되는데 국민의힘은 부결이 당론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8명만 이탈하면 가결됩니다. 원내 지도부는 이탈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원내 한 관계자는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에 우리 당이 동조한 겁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다만 지도부 일각에선 이번에 단일 대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특검법 공세가 반복될 경우 당내 기류가 갈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공세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김 여사 이슈를 고리로 야권의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탄핵 물의를 점점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개별 의원 차원에서 관련 행사를 지원하거나 참석하는 수준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 이후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아웃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모였습니다. 공공의료를 책임져라! 지난 주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입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11월과 12월로 이어지는 정권 퇴진 총궐기에 힘을 다하자며 연말까지 탄핵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집회나 행사는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일부 의원들의 참석 역시 개별적인 활동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 안에서까지 탄핵 관련 행사가 열리면서 탄핵 이슈가 점점 여의도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광란의 어떤 밤놀이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래 국회 내에서 그래 탄핵 노름이나 하고 그게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그게? 국회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자유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관련 움직임 뒤엔 결국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탄핵 움직임이 민주당과 무관할 리 없습니다.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주말 집회 때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연막탄이 사용됐다며 선을 넘는 대중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검찰이 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에서까지 상당히 강한 형을 구형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더 커지게 됐습니다. 여권에선 이 대표 방탄을 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 역시 거세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정치부 김아림 반장과 함께 관련 내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검찰 구형 꽤 높죠? 그렇습니다. 형법상 위증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5년인데요. 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위증의 경우 기본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인데 위증을 교사한 경우는 형을 가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위증한 것보다 오히려 그걸 하라고 시킨 게 더 무겁다는 거네요, 죄가.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엔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쳐서 이 대표가 결국 무죄를 받았다는 점 등도 검찰은 가중 요소로 봤습니다. 이렇게 형이 가중될 경우 양형 범위가 징역 10개월에서 최대 3년인데 검찰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한 겁니다. 검찰은 최근 6년간 유죄 확정된 위증교사 중에서 벌금형이 6.2%에 불과할 정도로 실형 선고율이 높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이쪽이 굉장히 많이 실형을 받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재판부도 위증교사를 무겁게 본다는 그런 뜻일 것 같은데요. 이 대표 측은 전체 증언을 보면 위증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재판부 판단을 지켜봐야겠는데 1심 선고가 11월 25일로 잡혔습니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난 뒤 열흘 뒤입니다. 민주당은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 리더십엔 타격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당 안팎에서 공공연히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오늘 대법원장이 빨리 해라, 선거법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자,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대법원 판단 나오기 전에 일단 대선 치르자 이런 기조로 봐야 되나요? 예, 현재 장외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는 윤석열 정권퇴진운동본부 박서군 공동대표 등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참석은 막지 않지만 당 차원에서 퇴진운동에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는 11월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앞서 장외 집회에 나선 단체들은 오는 11월까지는 노동계와 농민단체가 앞장서 집회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 대표의 1심을 전후해서 집회 참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이 더 높아질 거고 이 반발 여론이 정권 탄핵 여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민주당이 장외 탄핵 집회에 선을 긋는 것도 아직 국민 여론이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다만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미 명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까지 관련 사건 증인들을 무더기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다음 달에 국감이 시작되고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있고 민감한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권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긴 합니다만 8년 전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단체들이 다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여론 추이 한번 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가 정부의 두 번째 대화 제의도 사실상 보이콧했습니다. 정부가 적정 의사수를 추계하는 기구에 의사단체 추천인 과반 참여를 약속했고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고까지 했지만 의사 감원까지 언급하며 더 많은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기득권을 꼭 쥐고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 황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러 나온 장관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료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퇴 후 장관의 첫 공개 사과입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오해들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료계는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적정 의사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하는데 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인 7명을 의사단체 추천 인사로 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사과와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 약속이 없다며 즉각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의제의 제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2가지를 추가 요구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감원을 해야 하고 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의사수 결정 권한도 의사들이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결정기구에 의사, 이 전문직들이 과반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요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건 반대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에도 의료계가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의료공백 사태는 4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한의사 단체도 슬쩍 개입했습니다. 2년간 추가 교육을 해 의사 면허를 주면 시급한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한 건데요.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오히려 한의사를 없애자고 맞섰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한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고 초음파도 봅니다. 무릎은 어때요? 무릎 아팠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무릎은 초음파 보고 허리는 투나하고 침 치료할게요. 이처럼 침이나 뜸 같은 전통적인 치료를 넘어 양의학적 검사를 도입하는 한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대와 한의대 커리큘럼은 75%가 동일하다며 한의사들에게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면허를 주자는 제안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있는 학교에서 연간 한의사 500명을 2년간 교육해 의사 면허를 주고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공공필수의료에 한정해 투입하자는 겁니다. 최장 14년 걸리는 의사 신규 배출에 비해 기간도 최대 7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기배출된 한의사들을 추가 교육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출하고 그러면 의대 정원의 폭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즉 의대 증원 폭을 줄일 수 있어 의료계도 반길 수 있다는 게 한의사협회의 주장이지만 정작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황당하다며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대를 진학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한의사 폐지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무장 탈영 사례가 크게 늘었고 특히 소총과 탄환 수천 발을 갖고 도주한 일도 있었던 걸로 우리 정부 당국이 파악했습니다. 군이 비축한 식량을 일반 주민에게 공급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장병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이탈이 가속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김정은 주변에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자주 보이는 이유 알 것 같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엎드린 자세로 실탄 사격 훈련 중인 북한 군인들 뒤로 완전 무장을 한 채 총구를 아래쪽으로 겨눈 경호원들이 눈에 띕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언제든 발사할 태세인데 특수작전 부대를 격려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작 부대원들을 믿지 못해 과잉 경호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유사시 총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한치의 주춤도 없이 용감히 누벼나가며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에서 무장 탈영 사례가 크게 늘어난 걸로 파악됐다며 소총은 물론 탄 수천 발을 들고 탈영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장 탈영 급증으로 신변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중무장 경호 장면까지 노출하며 대응에 나선 겁니다.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군에 비축한 쌀과 식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게 군 내부 불만을 키운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북 방송을 듣고 강원도 고성으로 걸어 내려온 북한군 하사는 조사 과정에서 배가 고파서 왔다고 증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이 군대 갈 때 가장 우려하는 게 자식들이 영양실조 걸리는 겁니다. 인민군의 군심도 상당히 동요하고 있고, 북한 당국은 인가를 받지 않은 인원의 총기 휴대를 금지시키고 검열을 강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은지 김정은 위원장은 접경지 수해 복구 현장 3번째 찾아갔습니다. 최단 기간 안에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라고 재촉했다는데 카메라에 담긴 공사 현장을 보면 과연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해 복구 중인 평안북도 의주군 강변마을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사 현장을 둘러봅니다. 구두를 신은 채 진흙투성인 바닥을 걷거나 통나무로 듬성듬성 엮은 계단 위에도 올라섭니다. 최단 기간 내에 살림집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안전 난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사장엔 노동자들이 빽빽이 들어앉아 맨손으로 철근 조립 작업을 진행 중인 모습이 그대로 공개됐는데 전문가들은 21세기엔 찾아보기 어려운 건설 현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나무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쓰러져 붕괴돼 버리지. 위원장 올라가 있는 그 계단, 그것도 지금 통나무로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에 한 50년 전에 없어졌다 싶은데.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건설자들의 작업 모습을 지켜봤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노동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도 마주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재촉하는 상황인 만큼 열심히 공사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해 복귀 조기 완료를 독려하면서 민심 관리에 신경 쓰는 것. 북한 매체들은 대형 크레인이 동원된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했는데 중국 중장비 업체 로고도 포착됐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지난주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일이 있었죠.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대 남학생이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쫓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정류장에 버스가 멈추고 두 사람이 내립니다. 앞서 내린 여성 뒤로 남성이 뒤쫓듯 따라가더니 길 모퉁이를 돌면서 거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나무에 가려졌던 두 사람이 다시 화면에 잡히는 순간 몸싸움을 하는 듯 엉키는 모습이 보이더니 남성이 왔던 방향으로 다급히 뛰어갑니다. 지난 28일 밤 9시 30분쯤 제주시 아라동 대로변에서 한 남성이 버스에서 함께 내린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뒤에서 목을 졸라서 그게 이제 갑자기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날카로운 것으로 얼굴을 그었다는 그런 신고가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배회하던 가해 남성을 1시간 만에 검거했는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성은 말도 나누지 않은 처음 본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피해자 진술은 그런 다툼 사실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성의 병원 진료 기록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올 여름 경북 봉화의 경로당 회원들이 같이 식사한 후에 5명이 농약 중독 증상을 보이는 일이 있었죠.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숨진 어르신이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5일 봉화 경로당 회원 40여 명이 함께 점심을 먹은 후 이 중 일부가 경로당으로 이동해 음료를 마셨습니다. 모두 5명이 살충제 중독 증상을 보였고 1명이 숨지고 1명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CCTV 확인 결과 숨진 80대 할머니는 회원들이 경로당으로 모였던 날보다 이틀 전 혼자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보통 할머니들이 거기서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홀로 들어갔던 걸 확인했습니다. 또 이 할머니가 커피포트를 쓰는 장면도 회원들에게 목격됐는데 커피포트와 경로당 싱크대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다른 4명의 피해자들에겐 2가지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숨진 여성에서는 5가지 성분이 나왔고 다른 피해자 4명이 사건 당일 중독 증상을 보였던 것과 달리 숨진 여성은 3일이 지나서야 증상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 숨진 여성이 다른 회원들 음료에 일부러 농약을 넣은 후 본인 스스로 농약을 먹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회원과 불화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피의자가 숨져 정확한 범행 동기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지난주 광주에서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녀가 외제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운전자가 2일 만에 검거된 뒤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의 행적을 놓고 의문이 잇따랐죠. 그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노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새벽 광주 서구에서 외제차로 질주하다 2명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김모 씨.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지만 그대로 달아났던 김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일행 2명과 1시간가량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여부에 대한 정황은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차량 속도와 관련하여서는 9월 28일 도로교통공단에 긴급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김 씨는 조력자와 함께 다른 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 오전과 오후 2차례 태국행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가능성에 출국을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이동한 김 씨는 다른 조력자가 마련해준 대포폰을 받고 도주를 이어가다 강남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조력자 3명 모두 각각 수차례에 달하는 전과가 있고 태국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수차례 오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거주 불명으로 올 초 주민등록 주소가 말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 씨가 몰다 사고를 낸 차량은 조력자가 아닌 법인 소유주가 따로 있었는데 경찰은 이 법인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파출소 앞에서 쓰러진 남성이 경찰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남성은 병원 도착이 10분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순찰차로 응급조치를 이어가며 긴급 후송한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비틀거리더니 얼마 못 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한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고 어디론가 통화하더니 다시 힘겹게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다 결국 파출소 문 앞에서 쓰러집니다. 호흡 곤란이 온 50대 남성이 119에 구조를 요청한 뒤 가까운 파출소로 향하다 쓰러진 겁니다. 남성이 의식을 잃어가는 위급한 순간 경찰관이 달려나와 남성을 일으켜 세우고 등 쪽에서 남성의 가슴을 여러 차례 강하게 압박합니다. 기도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입니다. 계속 잘래요 누울래요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임리법을 하면서 결국 구토를 하고. 남성은 의식이 있지만 여전히 호흡이 불안전한 상태. 119를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남성을 직접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도 하임리히법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이어갔고 무사히 병원에 도착한 남성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했습니다. 병명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10분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구조된 남성은 파출소를 찾아 생명을 구해준 경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검찰이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대리 자수를 시키는 등 조직적 사법방해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중 씨가 운전하던 흰색 SUV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고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 소속차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후 술을 더 먹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방해를 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리자수한 매니저, 이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킨 본부장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에 내려집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실은 컨테이너가 캐나다 항구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컨테이너에는 국내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가 실려 있었는데 이렇게 운송 중에 화재가 나는 건 드문 일이어서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항구 전체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도로는 짙은 안개가 낀 듯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3일 오후 2시 45분쯤 캐나다 몬트리올 항에 야적 중이던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 15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근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진화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12시간 뒤인 다음날 새벽 3시가 돼서야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근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유해가스를 우려해 창문을 닫으란 권고도 내려졌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법인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몬트리올 항을 거쳐 윈저시에 있는 전기차 공장으로 운반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배터리 운송 중 발생한 화재를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대부분 과충전으로 분리막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데 갓 생산한 배터리는 용량의 20에서 30%만 충전된 상태로 출고돼 운반됩니다. 이 때문에 컨테이너를 옮기는 과정에서 외부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충격을 받게 되면 셀에 이 단락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화재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셀에 분리막이 파괴됐다든지. LG에너지 솔루션은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지난주부터 중국산 배추가 수입되고 있죠. 정부가 다음 달까지 중국산 배추를 매주 200톤씩 수입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절임 배추가 아니라 밭에서 뽑아온 신선 배추잎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산 배추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소비자 생각은 어떤지 주재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저온 창고. 배추를 담은 종이박스 수백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에서 생산한 배추로 김장, 김치용으로 많이 쓰는 속이 노란 황심 계열입니다. 이천 비축기지에서는 지난 금요일 27일에 중국산 신선 배추가 16톤, 포기수로 보면 약 한 5천여 톤이 되는데 입고되어 중국산 배추가 수입된 건 이번이 5번째인데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할 만큼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배추 수입에 나선 겁니다. 겉보기에는 한국산 배추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맛도 한국산 배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지난 2021년 중국에서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된 후 중국산 배추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고인분 배추 그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기생충 먹을까봐 저는 꺼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예요. 중국산 배추가 재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품질도 문제니까 그냥 비싸더라도 국산 배추를 좀 아껴서 실용적으로 먹고 싶어요. 정부는 다음 달까지 매주 200톤씩 총 1,100톤을 수입해 우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식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내수 회복 지원은 정부의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요. 지난달 오랜만에 생산과 소비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휴가철 국내 이동 수요가 늘었을 뿐 아니라 최근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 흥행도 한몫했다는 분석인데요. 이 관건은 내수 회복이 가속화할 수 있느냐겠죠. 윤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KBO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인천 문학경기장. 빈자리 없이 관중들로 꽉 찼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고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더 신나는 것 같고 먹고 싶은 건 칠리새우가 맛있기도 하고. 기념품 가게에선 팀 유니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야구장 내 식당에선 음식 주문이 쏟아집니다. 야구 경기장을 찾는 팬분들이 많아져서 버거랑 이런 것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버거 한 1,000개 정도. 지난 8월 예술 스포츠 여가업 생산이 전월보다 9% 급증했습니다. 여름 특수를 맞아 야구와 축구 관람이 늘고 각종 콘서트도 매진 행렬이 이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다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도 크게 늘면서 생산 활동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함께 증가를 했습니다. 이 관공업 서비스업 괜찮게 생산이 늘고 있고, 그리고 소매 판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것들은 좀 이번 달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비도 전월보다 1.7% 증가해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의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여전히 저조해서 내수 회복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헬로윈 참사가 일어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사고 당시 책임을 다했는지를 놓고 법원이 경찰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겐 3년형을 선고한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사고 전후 조치가 부실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경찰 보고, 언론 보도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별도의 경비 대책 없이 마약과 교통단속에만 치중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고 1시간이 지나서야 서울청장에 보고하는 등 구조활동에 지장을 줬다고 했습니다.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인파 유입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후 유족들은 박 구청장이 탄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까운 나이에 아름다운 청춘들이 159명이나 희생을 당했는데 저희가 국가의 판결을 기다렸는데 겨우 면죄부라니요.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주취 감형 가능성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오늘 피해자 신상이 공개가 됐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해자 박대성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지난 토요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범행 직후 박 씨가 거리를 배회하는 웃는 모습이 찍힌 CCTV가 공개되면서 분노 여론이 더 커졌습니다. 일각에선 주취 감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미약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2008년 조두수는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2022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요. 다른 나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형이 됩니까? 네,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법 조항을 갖고 있고 중국과 독일은 주취 상태에 저지른 범죄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프랑스는 음주 후 저지른 폭행과 성범죄 등은 가중 처벌합니다. 이 주취 감형 조항을 아예 없애야 한다 이런 여론도 많잖아요.
네, 2017년부터 5년 동안 일어난 강력 범죄를 따져봤더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게 4건 중 1건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치 감경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2018년 형법 개정을 해서 미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이 멀쩡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할 때 개정해놨기 때문에 엄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법 상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 제도 엄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형법상 순천 여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감형될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형법은 범죄 가능성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주치 감형을 제한하는 법 조항인데 순천 여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박대성은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달아난 정황이 있어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넉넉히 심신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 또는 감경을 쉽사리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 참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요. 법원이 좀 더 엄격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을 향해 연쇄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에 이어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 중동 전체가 전장이 되는 양상인데요. 이스라엘이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참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아파트 주변이 아수라장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주택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하마스 레바논 총책 3명이 숨졌습니다. 레바논 수도 한복판이 공습받은 건 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예멘 항구 도시 호데이다에도 폭발과 함께 엄청난 화염이 솟구칩니다. 이스라엘이 예멘을 장악한 후티 반군 근거지를 폭격한 겁니다. ביום הזה חיל האוויר, צה"ל, תקפו גם בלבנון וגם בעזה וגם כאן, ואנחנו יכולים לפעול בעוד מקומות. 이스라엘이 이란을 주축으로 한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 저항의 축을 향해 연쇄 공격에 나섰습니다. ולמשטר האייתולות אני אומר, מי שיכה בנו, אנחנו נכה בו.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이란 등 저항의 축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상황에서 헤즈볼라는 새 수장을 임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이란의 참전 여부가 5차 중동 전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미국은 중동 내 미군 추가 배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거친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 후보에게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는 인신공격을 했다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같은 막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태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불법 이민 범죄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 위스콘신에서 유세 연설을 합니다. 해리스 후보의 국경 정책을 비난하며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냅니다. Kamala is mentally impaired. If a Republican did what she did, that Republican would be impeached and removed from office. 당장 미국 장애인협회는 트럼프가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과한 발언에 공화당 내부 비판도 커졌습니다. I think that's insulting not only to the vice president, but to people that actually do have mental disabilities. 하지만 트럼프는 다음 날 유세에서 오히려 수위를 높였습니다. But Lion Kamala Harris, honestly, I believe she was born that way. She's a stupid person. Stupid person. I don't care. I don't care.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해리스 후보는 미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Same old tired playbook. With no plan on how he would address the needs of the American people. Well, folks, it's time to turn the page.
트럼프의 이 같은 막말 논란 속에서 해리스가 다소 우위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를 숨기는 샤이 트럼프가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팔에 22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19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물에 잠긴 거리를 얼굴만 내밀고 겨우 걷고 보트로 이동합니다. 지붕 위에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는 주민도 있습니다. अनि जस्तो काटेर यो जस्तो काटेर यताबाट फेरि यताबाट माथि निस्केन अनि उता ढलान घरमा गयो. 잔해더미 아래서 어린아이를 들어올렸지만 여전히 진흙더미에 매몰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네팔에 22년 만에 큰 비가 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숨진 사람만 190여 명, 30명 넘게 실종 상태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수도 카트만두엔 하루 최대 32cm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अझै तल छ उता ठाउँमा थाहा छ तर पुरै सलक्कै डुबेछ केही पनि देखिएको छैन. 주요 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국도 절반 이상이 끊겼고 국내선 항공기 운항 중단도 잇따랐습니다. 인접한 인도 동북부 지역도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네팔에서는 내년 6월에서 9월 중순까지 몬순 시기에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곤 했는데 올해는 몬순이 일주일 이상 길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산학발전국제센터는 무분별한 개발이 네팔의 기후변화 위험을 증폭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사람 얼굴을 닮은 수컷 공작 거미가 온 힘을 다해 애교를 부립니다. 암컷 마음에 들지 않았다간 잡아먹히기 때문이죠. 이 공작 거미는 반고흐의 걸작, 별이 빛나는 밤을 닮았습니다. 무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 금성입니다. 동트기 전 동쪽 하늘에 빛나는 금성을 샛별이라고 하죠. 해지고 서녁 하늘에 뜨는 금성은 개밥바라기라고 부릅니다. 바라기는 작은 사기 그릇입니다. 개밥 그릇, 사뭇 처량합니다. 샛별 보며 들에 나간 주인은 다시 별이 뜨도록 오지 않습니다. 온종일 집을 지키던 강아지는 허기에 지쳤습니다. 개밥바라기에 눌어붙은 밥풀 하나를 먹으려고 핥고 핥아도 떨어지지 않아 빈 그릇만 돌리고 돌리는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입을 누가 말릴까요? 외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외놈 대통령실입니까?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체코 방문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빠뜨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퍼부었습니다. 외놈의 후예, 매국노 밀정이다. 그는 한 달이 넘도록 공허한 계엄 음모론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까지 거론합니다.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에 유혹을 느끼고 있다. 조국 대표를 향해서는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정계를 은퇴하라고도 합니다. 그는 샛별이었습니다. 28회 공천을 받아 나웅배 후보에게 석패했습니다. 뒤이어 두 총선 내리 최연소 당선했습니다.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에 기용돼 황태자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다 대선에서 정몽준 후보의 캠프로 옮겨 김민세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는 불법 정치자금 유죄까지 받아 18년을 야인으로 지냈죠. 그는 이 대표의 지원을 받아 단숨에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헉이라도 들린 듯 극단적 언행을 쏟아내며 이재명 호위무사라는 말을 듣습니다. 개밥 바라기별 떠오르는 저녁이면 개들도 고향의 누나가 보고 싶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다. 수구 초심, 여우도 고향을 향해 처음 먹었던 마음을 돌이킨다고 합니다.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9월 30일 앵커 칼럼 오늘 샛별 그리고 개밥 바라기였습니다. 시월
설의 첫날이자 국군의 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인천과 경기 북서부를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에, 오후부터는 영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40, 그 밖의 지역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고 이후로 아침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창원과 울산은 28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의 낮 기온은 오늘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현재 태풍 끄라토는 타이완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 후반에는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태풍의 유동적인 진로가 날씨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